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남북이 오는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철도와 도로 착공식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착공식에는 남북이 각각 100명씩 참석합니다. 최근 열흘 사이 온수관 파열 사고가 3건이나 발생한 가운데 전국에 20년이 넘은 온수관 중 203곳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됐습니다. 16곳은 사고 위험이 커 보수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백의종군을 선언한 가운데 드루킹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도 이 지사처럼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중이라 당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흉기로 찔러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남자 행세를 해오다 실제 만남으로 이 사실이 들통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택시기사 분신으로 논란이 되는 카카오 카풀이 오는 17일로 예정됐던 정식 서비스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택시 산악금 폐지 법안을 내놓으며 택시기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법원의 자체 조사를 맡았던 이인복 전 대법관이 물증이 될 수 있는 법원 행정처 PC 조사를 반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뒤늦게 행정처의 협조를 구했지만 행정처가 이를 거부하면서 끝내 PC 조사는 불발됐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경기도 고양에서 온수관 파열 사고가 난 지 열흘도 안 됐는데 서울 목동에 이어 안산에서도 온수관이 터졌습니다. 이 정도면 언제 어디에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윤규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땅속에서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바닥엔 물이 고여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35분쯤 안산의 한 아파트 단지 도로변에서 지하 1.5m에 묻힌 지름 20cm 크기의 온수관이 터졌습니다. 파열된 온수관은 지난 2002년 매설됐습니다. 배관을 감싼 보온재 일부가 파손돼 배관이 부식된 걸로 보입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복구 작업으로 인근 1,100여 세대 주민들이 이 추위에 4시간 동안 난방과 온수를 쓰지 못했습니다. 물을 틀었더니 이제 계속 찬물만 나오고 보일러는 안 나오고. 많이 추웠죠. 추워서 전기장판 켜고 자고. 그제 오전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33년 된 노후 온수관 2곳이 터져 17시간 만에 복구됐습니다. 통합적인 시스템과 항구적인 대책이 없이 은발에 오줌는 식으로 임시 방편을 하다 보면 더 큰 재앙이. 언제 어디에서 날지 모르는 온수관 사고로 한겨울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상 징후가 감지된 온수관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국에 20년 넘은 온수관을 긴급 점검해봤더니 위험 징후가 발견된 곳만 무려 200곳을 넘었거든요. 심지어 다 점검을 한 것도 아닙니다. 민간 업체가 관리하는 시설은 빼고 지역 난방공사 것만 한 게 이 정도입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일주일 동안 20년이 넘은 온수관 686km를 점검한 지역난방공사는 모두 203곳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지열을 측정해 주변 지역보다 온도가 높으면 뜨거운 물이 새어나온 걸로 의심할 수 있는데 특히 203곳 가운데 16곳은 온도차가 10도 이상 벌어졌습니다. 오늘 현재 7개소가 현장 도착 완료를 하고 있는 중이고 2개소는 복구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9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과 협의 중에서. 인명피해가 났던 백성역 사고도 낡은 공법 때문으로 추정됐습니다. 2002년까지는 관을 땅에 묻고 흙을 덮기 전에 열팽창으로 인한 뒤틀림을 막기 위해 관에 구멍을 뚫어 뜨거운 물을 부었는데 이 구멍을 용접해서 막은 덮개가 압력 때문에 총알처럼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결국 덮개가 있는 관은 모두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긴데 이런 곳이 전국에 400곳을 넘습니다. 내년 3월 말까지 위험 부위를 보강하거나 교체하기로 했지만 작업이 끝나는 3개월 동안은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고 발생 이후의 초기 대응에도 미숙한 점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하여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한편 지역난방공사는 현재 외주업체에 맡겨놓은 안전 점검 업무를 전담 자회사를 만들어 직접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난방공사가 긴급 점검을 하고 있는 곳을 MBN이 찾아가 봤습니다. 온수관 외관에 성인 남자 키만한 균열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죠.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깊게 파인 온수관 주변으로 보수 작업이 한창입니다. 온수관 바로 위 온도가 주변 지역보다 10도 이상 높아 정밀 점검 대상으로 지목된 곳입니다. 경기 성남시의 한 온수관입니다. 온수관 주변으로 수증기와 지열이 발생해 한국 지역 난방공사에서 긴급 보수에 나섰습니다. 지난 1996년에 매설된 22년 된 온수관인데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관에 큰 균열이 발생한 겁니다. 전국 곳곳의 온수관에서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서 위험 지역으로 거론되는 곳에선 온수관 파열을 우려하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점검이라든가 노후관 교체를 좀 빨리 조속히 좀 시행을 해달라. 특히 30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잠원동 주민뿐만 아니라 구반포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되었잖아요. 노후화돼서 터졌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겠어요. 지역난방공사가 이상 징후가 발견된 곳이라며 공개한 지역도 구체적인 위치는 밝히지 않아 일부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밖으로 잘 안 드러나 있는 데잖아요. 일반 시민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좀 빨리빨리 이렇게 공개되고 정확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시민들의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겠다며 지난 5월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했었죠. 그런데 여전히 주요 건물이 멀쩡하고 도로엔 차와 사람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용도 폐기한 게 맞는지 직접 시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현미 기자입니다. 3, 2, 1. 굉음을 내며 폭발하는 핵실험장 갱도.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첫 번째 조치라면서 해외 기자들을 불러놓고 보란 듯이 갱도를 폭파시켰습니다. 5차례의 지하 핵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이 이갱이 오늘 오전 폭발로 해서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그런데 이 폭파가 눈속임이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삼팔로스는 지난 10월 31일과 지난달 30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근거로 핵실험장이 실제 폐기됐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실험장 내 가장 큰 건물인 지휘본부와 지원시설이 버젓이 남아있는 데다 지원구역 내에 20여 명의 인력이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삼팔로스는 북미 관계가 악화하면 북한이 실험을 재개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다며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사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폭파 당시에도 사찰단이나 전문가 검증 없는 언론 공개에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았습니다. They could reopen the tunnels, certainly. They could also replace them with tunnels elsewhere or with shafts dug straight down in some other. 지난 10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방북했을 때 사찰단 방문과 검증을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약속받긴 했지만 아직 진척은 없는 상태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남북 정상 간 합의대로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을 연내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6일 북측 지역인 판문역에서 열기로 한 건데 참석자 급이나 행사 방식 등은 아직 최종 합의가 안 됐습니다. 여기에도 제재가 걸려 있거든요. 주진희 기자입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 날짜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동실무회의 결과 착공식을 12월 26일 수요일에 개성 판문역에서 개최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참가자는 남북이 각각 100명씩으로 장관급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국토부 김현미 장관만 참석할지 아니면 정관계 인사들이 더 참석할지는 협의 중입니다. 행사 방식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참석자들이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서 판문역으로 들어가는 방식이라면 이번에도 미국과 유엔으로부터 제재 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기차에 실린 기름을 포함해 어떤 형태의 유류도 북한에 반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착공식 전에 마무리하겠다던 철도 조사는 오는 17일 마무리되지만 도로의 일부 구간은 조사 시작도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도로 조사를 먼저 하는 것이 착공식의 전제 조건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남북 정상의 합의대로 연내 착공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공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용기가 북한에 다녀온 만큼 대북 제재 대상이라 해외 순방 때 미국에 가지 못하고 체코를 경유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자 청와대가 발끈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대통령 전용기가 제재 대상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미국에 물어보라면서요. 오재 기자입니다. 이달 초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참석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전용기는 미국 LA 대신 체코를 경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전용기가 지난 9월 평양에 다녀와 미국의 대북 제재 대상에 올랐기 때문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9월 말 뉴욕 유엔 총회 참석 때는 대북 제재 면제를 받아 문제 없었지만 이번에는 신청하지 않아 체코를 경유했다는 겁니다. 미 행정부의 독자 제재에 따르면 북한을 거친 비행기는 180일 동안 미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미 재무부 자산통제국과 미 국무부의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게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규제하는 방법이겠죠. 청와대와 외교부는 즉각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미국 측에 제재 면제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면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 문의하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한미 간 관련 협의가 있었다고 말해 문 대통령 전용기에 대북 제재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미 양국 간 양해가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미뤄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투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경남 창원을 찾았는데 20대 영남 자영업자, 이른바 이영자라고 불리는 이들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먼저 이곳을 찾은 듯합니다. 최종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활력을 잃은 중소제조업의 혁신 전략으로 스마트 공장을 제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022년까지 3만 개의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을 구축해 6만 6천 개의 일자리와 18조 원 매출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이유도 전통 주력 제조업에서 활력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에 혁신이 일어나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고 경남 지역 경제도 살아납니다. 스마트 산업단지 구축은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적극 주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함께 스마트 공장을 찾아서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부분을 꼼꼼히 챙기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경남도민의 수건 사업인 남북내륙 고속철도도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남부 내륙 고속철도는 경남도민의 수건 사업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곧 결정할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후 마산 창동예술촌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점을 찾아 책을 직접 구입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경남 방문은 최근 지지율 하락의 요인 가운데 하나인 영남 민심을 끌어올리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당직을 내려놓고 평당원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역시 드루킹 사건으로 재판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백의종군을 원한다면 도지사 직을 내려놔야 하는 게 아니냐고 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광역단체장은 최고위원과 중앙위원 사이인 당연직 당무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평당원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것은 당의 단합을 위한 충정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자신도 드루킹 재판에서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의 백의종군 선언은 당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친형 강제 입원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징계가 당 내부에서 논의되면서 김 지사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김 지사 역시 드루킹 사건으로 재판 중인데도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논평을 통해 도지사직을 붙들고 백의종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도지사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의 출근길 눈 폭탄이 떨어졌죠. 내일 출근길도 영하니까 눈이 녹지 않은 곳이 꽤 있을 겁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차량이 눈길 위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미끄러집니다. 갈 길이 바쁜 트럭도 마찬가지.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길가에 비치된 염화칼슘을 뒤늦게 뿌려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나마 몇 포대 있던 염화칼슘은 금세 동났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길바닥에 있는 염화칼슘을 긁어모아 바퀴 앞에 뿌려봅니다. 갖다 놓으려고 좀 갖다 놓든지. 운전자들이 서로 힘을 모아 차량을 밀자 그제서야 미끄러운 곳을 벗어납니다. 한참 출근 시간인 아침 8시입니다. 제 머리 위로 눈이 하얗게 내려앉을 만큼 붉은 눈발이 내리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떨어진 눈폭탄에 눈길 사고가 속출했고 항공기도 줄줄이 지연됐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갑자기 눈이 이렇게 많이 와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제 또 퇴근할 때 또 어떻게 가야 될까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시민들이 넉가래로 눈을 치운 자리엔 야속하게 또다시 눈이 쌓입니다. 중부지방을 덮고 있던 눈구름은 오후 들어 대부분 한반도를 빠져나갔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져 이면도로나 응달을 다닐 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안 여성을 만나 흉기를 휘둘렀다가 붙잡혔습니다. 실제로는 처음 만난 자리였는데 가해자 여성이 그동안 온라인에서 남자 행사를 했던 게 발단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서울 설릉역 인근의 한 거리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듯한 3명의 여성이 근처 CCTV에 포착됩니다. 약 10분쯤 대화가 오가던 중 갑자기 서로 밀착하는 두 여성. 23살 여성 A씨가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21살 B씨를 수차례 찌른 겁니다. B씨가 땅에 쓰러진 뒤에도 함께 온 B씨의 지인이 말렸지만 A씨의 발길질은 몇 차례나 계속됐습니다. 당시 동석했던 피해자 친구의 신고로 20대 여성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이곳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누가 싸움을 했나? 조금 나온 게 아니니까 누가 여기서 싸웠구나 생각했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 B씨는 위중한 상태였지만 현재는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는 3년 전 온라인 게임 SNS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고 오늘 처음 만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해자 A씨는 피해자 B씨를 알게 됐을 때부터 남자 행세를 하며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 실제 만난 자리에서 A씨가 남자가 아닌 걸 알게 된 B씨가 화를 내며 자리를 뜨려 하자 A씨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하고 내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잠적했다는 의혹을 받는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에 대해 검찰이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폴이 우리 경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적색 수배를 발부한 만큼 이제 이들은 제3국으로도 가질 못합니다. 송기준 기자입니다. 20여 년 전 목장을 운영하다 이웃에게 20억 대의 거액을 빌려 뉴질랜드로 도주했다는 의혹을 받는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인 신모 씨 부부. 심지어 피해자 중에는 마이크로닷의 큰아버지도 있었습니다. 돈을 줬다는 사람들도 많이 전화가 나한테 형이니까 좀 물어달라고.
당시 해외로 나간 신 씨 부부를 기소 중지했던 검찰이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건의했습니다. 채권 소멸 시효는 이미 지났지만 기소 중지로 형사상 사기 혐의 시효는 그대로 남아있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무부의 결정이 나오면 최종적으로 외교부에서 뉴질랜드 정부로 요청서가 전달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인 인도 청구 검토에 2-3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터폴도 앞서 경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신씨 부부에 대해 적색수배를 발부했습니다. 적색수배는 외국에서 범인을 본국으로 송환, 인도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의 수배로 적색수배자가 되면 일단 제3국으로 도피가 어려워집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신씨 부부의 국내 송환은 현지 사법기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강력범이 아닌데다 오래전 사건이어서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경북 의성군에 없던 산이 하나 생겼습니다. 산업 폐기물이 쌓여 만들어진 쓰레기 더미 산인데 여기서 유독성 침출수가 흘러나와 식수원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심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낙동강 인근의 한 마을입니다. 산업 폐기물이 능선을 만들며 거대한 산을 이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심한 악취에 숨을 쉬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이 쓰레기산의 높이는 무려 27m로 바로 옆 산과 높이가 거의 똑같은데요. 그 양만 무려 7만 톤이 넘습니다. 재활용 업체가 허용된 2,000톤을 넘기면서 벌어진 일인데 의성군은 지난해 8월 영업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16년 이때부터가 이제 또 폐기물 재활용 상황이 안 좋은 때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가중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허가 받은 부분은 한 2,200-300 정도 될 거예요. 문제는 쓰레기산에서 나오는 유독성 침출수. 인근 땅과 지하수로 그대로 스며듭니다. 그 주변에 있는 지하수계에 영향을 미칠 거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농도도 농축될 거고, 그다음에 오염 범위도 넓어지겠죠. 주민들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독하다 하는 냄새만 맡았지.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병 같은 뭐 어떤 병이 걸렸는지 저는 오염이 돼가지고 전혀 지하수 물도 못 먹고 심각해요. 침출수는 불과 600m 떨어진 낙동강 식수원마저 위협합니다. 의성군은 업체가 폐기물 처리 능력이 없다고 보고 자체 처리를 검토했지만 100억 원이 넘는 비용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하이트 진로에서 직원이 업무 도중 쓰러져 식물인간이 됐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회사 측이 허위 진술서를 공단에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주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업무 중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진 하이트 진로 직원 41살 박모 씨. 지금은 사지마비에 쓰러진 그날서부터 눈 한 번도 못 뜨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정말 내 자식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난 지금도 믿어지지 않고. 하지만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았는데 박 씨의 가족들은 회사 측이 근로복지공단에 허위 진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공단에 제출 서류 보면 근무 시간이 많지 않았다. 뭐 스트레스 받는 거 없다. 우리 그 노무사한테 쓴 그 내용을 보면 상반된 내용으로. 박 씨가 하루 2갑 담배를 피우고 일주일에 4차례 소주를 3병씩 마신다는 내용도 있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씨는 몇 달째 보건소 금연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건강관리를 해왔다는 겁니다. 술, 담배를 엄청 많이 했어요? 평소에? 그렇게 안 했어요. 술을 그렇게 많이 못 먹어요. 그렇게 먹을 수 없어요. 진술서를 작성한 직원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대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 친구가 언제 하는지, 그만한 흡연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동료 직원한테 물었고요. 하이트 진로 측은 진술서 작성에 회사가 관여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거랑 상관없이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산재에서 불승이 난 이유는 이전에 경력도 있었고 자기관리가 잘 안 돼 있다고. 박 씨의 가족들은 산재 불승인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여야가 정기국회 막판에 부랴부랴 일부 법안과 예산을 통과시켰지만 손도대지 못한 민생 법안이 수두룩합니다. 이 때문에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는 데까지는 여야가 입장이 같은데 뭘 처리할지를 놓고는 서로 속셈이 완전히 다릅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자유한국당도 12월 임시국회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임시국회 개최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예산안을 두고 대치하며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해를 넘기지 말고 마무리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원하는 건 그야말로 동상이몽입니다. 유치원 3법을 비롯해서 필요한 여러 민생 입법들도 우리가 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국회가 필요하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해야 될 일은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 등 또 한 가지는 고용세습 국정조사 결의안을 채택해야 됩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선 입장이 또 갈립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임시국회에서 정개특위 기한을 연장해 논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이지만 야3당은 민주당과 한국당 지도부가 만나 합의안을 도출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제가 쓰러져 나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건강한 모습으로 정장을 하고 면도를 하고 넥타이를 매고 있을 때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일단 다음 주 초부터 연말까지 임시국회를 열자고 제안한 상황. 이런 가운데 내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과 5당 원내대표 간 회동이 예정돼 있어 이 자리에서 임시국회 시기와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손학규, 이정미 대표의 단식이 일주일을 넘어가자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위원장이 자유한국당에 주말까지 선거제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싫죠. 다른 의견이 나올까요? 최형규 기자입니다. 선거제 개혁을 위한 단식이 일주일이 넘어가자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심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에 주말까지 선거제 개편에 대한 입장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주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큰 기본 원칙에 대한 입장을 제시해 주실 것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다는 점에서 부정적입니다. 현 세비를 깎아서 늘어나는 의원에 대해서 충당하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치학자들은 사표 방지와 국민 참여 증대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의 증가도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국민의 여론이 부정적인 데다 자칫 개헌 논의와 맞물릴 경우 해법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점이 부담입니다. 심 위원장이 선거제를 먼저 합의한 후 개헌 논의에 들어가자며 압박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대응에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인적 쇄신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조광특위가 이르면 이번 주말 당협위원장 교체 명단을 발표할 예정인데 새로 취임한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명 한 명이 중요하다. 현역 의원이 줄어선 안 된다고 했죠. 전훈희 감독입니다. 전정희 기자입니다. 새 원내대표에 선출되자마자 조광특위의 인적 쇄신에 우려감을 드러냈던 나경원 원내대표. 첫 비대위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인적 쇄신 시기와 폭을 문제 삼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112명의 전사를 모시고 대여 투쟁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112명이 함께 같이 뛸 수 있지 않는 에너지를 파괴하는 인적 청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가장 강력하게 요구받은 것이 인적 쇄신이라면서 흔들림 없이 인적 쇄신을 단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나중에 할 건 나중에 할 것대로 있고 지금 해야 될 것은 지금 할 것대로 있고 나한테 가장 강력하게 요구했던 게 인적 쇄신이잖아요. 당내 투톱이 인적 쇄신을 놓고 사실상 충돌한 겁니다.
조광특위는 비대위 논의를 거쳐 이번 주말쯤 당협위원장 교체 발표를 할 계획으로 최종 결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광특위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가 인적 쇄신에 제동을 걸면서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택시기사의 분신 사망으로 여론이 크게 악화되면서 민주당이 택시업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산학금을 없애고 월급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내놓은 건데 카카오도 17일로 예정된 서비스 개시를 일단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카카오가 오는 17일로 예정됐던 카풀 정식 서비스 시행을 잠정 연기했습니다. 카카오 측은 입장문을 통해 택시기사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해 서비스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앞에서 발생한 택시기사의 분신 사망 사건으로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자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도 적극적인 택시업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생존권을 보호받고 열악한 환경이 처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적 불공정 사례로 꼽혔던 택시 산업금제를 폐지하고 완전 월급제로 전환하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돼 월급제가 시행되면 택시기사들은 매달 50만 원 정도 수입이 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택시업계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카풀 서비스 자체를 금지하라며 오는 20일 예정된 대규모 반대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철회가 아니라 언제든지 발표하겠다는 게 아닙니까? 택시 운전기사들을 기만하는 거죠. 집회에 기름을 붓는 격이에요, 이거는. 당정은 카풀 시행 전 사회적 타협을 도출한다는 방침이지만 택시업계의 반대가 완고해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N 뉴스 조창원입니다. 당초 법원은 자체 조사 결과 판사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했지만 검찰이 블랙리스트로 인사 불이익이 있었다는 문건을 확보했죠. 그런데 법원의 자체 조사를 맡았던 이인복 전 대법관과 고용한 당시 법원 행정처장이 핵심 물증인 법원 행정처 PC 조사를 반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PC를 조사하지도 않고 결론을 냈던 겁니다. 이혁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통진당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인복 전 대법관은 지난해 3월 법원의 자체 1차 블랙리스트 조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전 대법관이 당시 조사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의혹을 풀 핵심인 행정처 PC를 확인하는데 줄곧 반대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 전 대법관을 뺀 나머지 6명의 조사위원이 물적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조사 마무리 직전 형식적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고영한 당시 법원 행정처장에게 행정처 판사의 PC를 확인하는 물적 조사에 협조해달라는 이메일을 보낸 겁니다. 하지만 닷새 뒤 고 전 처장은 법관의 PC를 검색하는 건 허용할 수 없고 블랙리스트는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일주일 뒤 이 전 대법관은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지만 검찰 조사 결과 블랙리스트는 실제 존재했습니다. 이 전 대법관은 MBN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고 토론도 많이 했다며 블랙리스트 은폐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6명의 위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법원이 블랙리스트를 알고도 덮으려 한 시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는 올 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의원들의 해외 출장에 47억 원을 썼습니다. 전체 300명 의원 중 213명이 최소한 한 번의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겁니다. 많이들 다녀왔죠. 모두 국가 예산, 국민 세금으로요. 급한 현안을 두고 일단 나가고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유치원 3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도 못했는데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이미 호주와 뉴질랜드로 떠나버렸죠. 일주일이나 국회를 비우니 12월 임시국회에서도 유치원 3법이 처리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논란이 하도 자주 일자 국회는 지난 5월에도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해 피감기관 지원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말뿐이었죠. 대책을 들여다보니 원칙적으로는 금지한다고 하면서 국익과 정책 개발 등을 위한 공식 행사는 예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식 행사라고 하면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에 나갈 수 있다는 말이니까 결국 눈 가리고 아웅인 셈이었던 겁니다. 해외 출장을 심사하는 자문위원회도 있다지만 규정에 따르면 심사위원 7명 모두 정당이 추천하는 인사들, 이 중 5명이 의원입니다. 같은 식구끼리 해외 출장을 심사하는 셀프 심사인 거죠. 게다가 부적절한 출장이 드러날 경우 처벌하겠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미국은 의원이 민간에서 공무 출장을 후원받는 경우 출장일 30일 전까지 윤리위원회에 신고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원은 출장 신고서, 후원자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하죠. 만일 허위로 기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들 우리 국회의원들이 출장 가서 보고 배우는 나라들이죠. 그들은 이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걸 좀 배워와야 하지 않을까요? 여야는 또 내년에 의원 외교 예산을 10억 원이나 늘려놨습니다. 들어가는 돈이 아깝지 않도록 해외 출장이 알찬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우리 군이 독도 방어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해군의 정례적인 훈련이지만 일본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매년 변하질 않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삼천토급 구축함 광개토 대항함을 필두로 우리 해군의 주력 함정들이 줄지어 이동합니다. 2013년 처음 공개된 우리 해군의 독도 방어 훈련입니다. 독도 인근 해역에서 해마다 상반기와 하반기 한 차례씩 정례적으로 이뤄지는 훈련으로 해경과 공군도 함께 참여합니다.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방어 의지를 보여주고 외부의 독도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겁니다. 앞서 지난 6월 상반기 훈련이 이뤄진 가운데 해군은 오늘부터 이틀에 걸쳐 하반기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훈련은 이전과 비슷한 규모로 함정 67척뿐 아니라 해상 초계기와 F-15K 전투기 등 항공전력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입장 자료를 통해 유감의 뜻을 밝히며 도저히 수용할 수 없으니 훈련을 중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일본 외무성과 주한 일본 대사관은 우리 외교부와 주일 한국 대사관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독도 방어 훈련은 매년 정례적으로 이뤄지는 훈련인 만큼 우리 군은 계획대로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세금과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석 달이 지난 지금 서울 강남권에서는 1, 2억 원씩 아파트값을 내린 매물이 늘었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 전용 76제곱미터가 최근 17억 4천만 원에 팔렸는데 9.13 대책 직전보다 2억 원가량 떨어진 것으로 연초보다도 더 낮은 겁니다. 그나마 강남 쪽이니까 이렇게 급매물이라도 팔리는 겁니다. 이번 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하루 평균 100건에 그쳐서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예고했던 3기 신도시 후보지 발표도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장 침체를 걱정해야 할 때 나오는 대규모 뒷북 공급 대책에 투기꾼들만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김포시 고촌읍 일대 그린벨트입니다. 김포 한강로와 내년에 개통하는 경전철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서울 강서구와도 붙어 있어 사실상 서울 생활권입니다. 유력한 3기 신도시 후보지였던 과천과 고양 원흥 등이 도면 유출 사건으로 후보지에서 제외되면서 이곳 김포 고촌 일대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외지인들이 몰렸고 올해 9월에서 11월까지 토지 거래 건수는 130건으로 1년 전보다 94% 급증했습니다. 특히 이 중 74%는 하나의 땅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 파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로 기획부동산들이 전형적으로 쓰는 수법입니다. 이번에 거래가 많이 됐다는 거.
그래서 된다라고 하는 여기 아닐까? 성남과 광명, 시흥, 하남 등 후보지 물망에 오른 다른 지역의 그린벨트 거래도 크게 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3기 신도시 발표의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많은 상황에서 공급 확대책이 일시에 발표됨에 따라서 집값 침체가 가속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에 후보지 한두 곳을 먼저 발표할 계획이지만 땅 투기 우려와 인접 주민들의 반발 등 잡음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부모님 부양은 누가 해야 할까요? 조사 결과 10명 중 2명이 부모 스스로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10년 전보다 2배나 는 겁니다. 반면 가족, 그러니까 자녀가 부양해야 한다는 응답은 크게 줄었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들의 거주 형태를 보면 혼자 또는 부부 중심이고 자녀랑 함께 사는 비율은 많이 줄었습니다. 표심이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자녀들도 비싼 집값과 교육비 등에 허덕허덕하니 각자 살기로 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관심 사건의 범죄 혐의자들이 수사기관에 소환될 때는 종종 포토라인이 설치됩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취재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 부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겠죠. 여기서 문제는 포토라인의 설치 기준이 명확치 않다는 겁니다. 정수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2013년 횡령 배임 혐의로 이석채 전 KT 회장이 검찰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이석채 씨, 단속 좀 하세요. 포토라인에 서면서 범죄 혐의가 짙어 보였지만 재판 결과 지난 4월 이 전 회장은 무죄가 확정돼 형사 보상금까지 받게 됐습니다. 방송인 조영남 씨 역시 대작 사기 혐의로 포토라인에 섰지만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포토라인은 사회적 관심을 받는 사건의 피의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할 때 설치됩니다. 법무부 인권보호수사준칙에 근거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취재 경쟁에 따른 오보의 방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하지만 앞선 사례처럼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범죄 낙인이 찍히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상당합니다.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온 피의자들이 서는 포토라인입니다.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포토라인에 서는 기준이 명확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비슷한 혐의에도 포토라인 설치 여부가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홍대 몰카 촬영 여성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서기도 했는데 그 이전 비슷한 혐의의 피의자는 포토라인에 선 적이 없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규정이 까다롭습니다. 일본은 포토라인에서 인터뷰를 시도하면 안 되고 미국과 영국은 수사 단계에서 포토라인 자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등 공익상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지나치게 모호할 수 있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포토라인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와 삼성물산 그리고 외부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개인 집인데 엘리베이터만 10개, 헬기장이 3개, 그리고 이 집에서 결혼식이 열렸는데 비용만 1,000억 원이 넘었다죠.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아시아 최고 갑부의 딸 얘기입니다. 이만영 기자가 전합니다. 인도 발리우드 유명 스타들과 정부 고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건물 입구는 화려한 장미로 수놓았고 거리 전체는 각종 장식물로 꾸며졌습니다. 자산 규모 53조인 아시아 최고 갑부 무케스 안바니 회장의 딸 이샤 안바니의 결혼식이 열린 겁니다. 식장은 안바니 회장의 27층짜리 개인저택으로 엘리베이터만 10대가 운행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개인 소유 건물입니다. 앞서 열린 축하연회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비롯해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 등 전 세계 각국 유명인사들이 모였고 팝스타 비욘세가 축하 공연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번 결혼식에 들인 비용은 1,130억 원 상당.
인구의 상당수가 절대 빈곤에 허덕이는 인도에서 초호화 결혼식을 하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도 많지만 긍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Whatever he's spending, it goes to somebody below the line, and some poor man will definitely earn from it. I'm happy about one thing, that he's doing the wedding in India. 결혼한 두 가문은 지역 주민 5,100명에게도 나흘에 걸쳐 하루 3끼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3기의 결혼식은 끝났지만 축제에 가까운 피로연은 뭄바이 근처에서 14일까지 계속됩니다. MBN 뉴스 이만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끝난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명문 팀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역시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린 걸까요? 16강 진출을 확정하고 치른 경기라서 너무 마음을 놓은 것 같네요. 전광열 기자입니다. 중앙선부터 밀고 올라오는 체스카 모스크바의 돌파를 막아내지 못한 레알 마드리드. 우왕좌왕하다 결국 찰로프에게 선제 골을 내줍니다. 발뒤꿈치 패스에 허를 찔려 셴니코프에게 추가 골을 내주더니 얼빠진 수비로 시기르투손에게 쐐기 골까지 허용합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체스카 모스크바전 0대3 완패로 9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홈경기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영보이스가 역습 상황에서 기막힌 패스 한 방으로 유벤투스의 골문을 엽니다. 열광하는 영보이스의 홈팬들. 영보이스는 이 골을 앞세워 호날두의 유벤투스를 2대1로 무너뜨렸습니다. 발렌시아도 솔레르의 골을 앞세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2대1로 잡았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리로이 사네의 그림 같은 프리킥 골을 앞세워 호펜하임에 2대1로 역전승하며 명가의 굴욕을 피했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올 시즌 K리그 1에서 승격팀 돌풍을 일으킨 경남FC의 김종부 감독이 이젠 아시아 정복에 나섰습니다. 비운의 천재에서 킹종부로 거듭난 김종부 감독의 이야기를 강영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혹독한 2부 리그 생활을 경험하고 올해 당당히 1부 리그로 올라선 경남FC. 승격 첫 해 만에 돌풍을 일으키며 2위를 차지했고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라는 선물도 얻었습니다. 경남 돌풍의 중심에는 김종부 감독이 있습니다. 팬들로부터 킹종부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김 감독.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산전수전 모두 경험한 김 감독의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1983년 멕시코 세계 청소년 선수권 4강 신화의 주역으로 활약하며 천재의 등장을 알린 김종부. 하지만 스카우트 파동을 겪으며 2년 가까이 그라운드를 떠나야 했고 결국 이렇다 할 활약 없이 선수 생활을 접어야 했습니다. 김종부 감독의 요즘 최대 관심사는 B급 지도자 강습회. AFC 챔피언스 리그에서 지휘봉을 잡기 위해선 B급 지도자 자격증이 필수입니다. 명실상부한 K리그 최고 지도자로 떠오른 김 감독은 이제 아시아 정복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구단이 과연 이 아시아 무대에서도 또 충분하게 돌풍이 또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또 비운의 천재에서 킹종부로 거듭난 김종부 감독. 그의 국가 시선은 벌써 아시아 정상 자리에 가 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오늘 아침 남산 한옥마을에 눈 내리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서울 등 중부지방은 오늘 아침 출근길 짧은 시간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영하권 추위에 내린 눈이 금세 얼어붙어 길이 미끄러운 곳이 많은데요. 밤까지 곳곳에서는 눈발이 조금 날릴 수 있겠고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호남 서해안에서도 1cm 미만의 눈이 조금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중부지방은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찬바람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온도는 더욱 낮은 건데요. 중부와 경북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다시 발효됐고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 한낮에도 0도로 체감 추위는 종일 영하권에 맴돌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오늘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춘천의 기온 영하 12도, 충주도 영하 12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 해안을 중심으로는 내일 아침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안을 따라서는 대기도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눈이나 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은 사람이 많다고 계속해서 보도해드리지만 속는 사람은 여전히 많죠. 이게 가슴 아팠던 서울의 한 경찰서 수사 과장이 이런 명함을 만들었습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아들을 납치했다든지, 안전한 계좌로 돈을 보내라든지,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겠다든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이라면서 예금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면 무조건 100% 사기라고 명함 뒷면에 적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만 기억해도 사기당할 확률을 훨씬 줄일 수 있겠죠. 좋은 아이디어에 박수를 보냅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